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데일리 TV가 가을 개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켓 나우 일부로 움직여서 고은별 앵커와 함께 앞으로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또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전달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런 만큼 저희가 또 실적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오늘부터 또 앵커님의 그 리포트, 그러니까 시선을 볼 수 있는 그런 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서 과연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개편하면서 가장 큰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새벽 시간부터, 즉 뉴욕 시장 마감 상황부터 우리 장중, 그러니까 특히 오전장까지 계속 저희 6명의 앵커들이 숨돌 틈 없이 계속해서 중계방송식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전해드린다라는 부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중에 뭐 업종이라든가 지수 흐름 물론이고 수급 주체들의 흐름들도 좀 계속해서 좀 잘 살펴보면서요.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어떤 과도기 형태, 약간 좀 불안감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니 시장의 움직임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느끼실 수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시장단만 보게 된다면요. 지난주 삼성전자 어닝쇼크가 발표가 된 다음에 네. 그래도 시장이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소 아쉬운 흐름은 있었습니다만 지수단에서 이번 주 과연 260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역시나 반도체 중요한 이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주어져 네.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또 이와 관련돼서 오늘 또 투자 포인트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마켓나우 1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마켓나우 1부의 첫 순서를 이제 앵커 칼럼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앵커 칼럼을 통해서 이제 그날 시장의 어떤 주요한 이슈들, 변수들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이런 것들도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같이 하고 나눠보고 생각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에서의 주요 일정들 중심으로 해서 지난 한 주를 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차트인데요. 제일 오른쪽이 지금 최근 상황인 거죠. 반등을 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 목금요일 날 이렇게 음봉을 좀 기록을 하면서 특히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위에 좀 꼬리를 길게 좀 다는 모습입니다. 좀 주춤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요, 좀 힘이 좀 많이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여기에서 지난주 상황에서 좀 더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 힘든 또 한 주가 계속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좀 드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는데요.
전체로 전주보다는 고점 근처까지 좀 올라온 상태에서 코스닥이 좀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역시 코스피의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주춤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위에 꼬리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이 두 지수들 상황만 본다면 지난주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행히 이제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난 이제 뉴욕 시장 마지막 날이 3대 지수가 모두 좀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 뭐 지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일단 긍정적인 편이어서 이게 이제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좀 훈풍으로 좀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이 투자 주체별로 수급 상황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외국인 7천억 넘게 팔았고요. 기관도 3,700억 넘게 팔았습니다. 합쳐서 1조 원 넘게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지난주도 역시 개인이 1조 원 가까이 사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이 주로 팔았던 종목들을 보니까 삼성, 포스코홀딩스, LG화, 에코프로, 에코프로머티. 전체적으로 보면 MRFCP 외에는 이 삼성전자, 즉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 관련 주들을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을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순으로 순매도 순위가 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삼성전자 여기 또 끼어 있고요. 또 에코프로비엠도 좀 들어가 있어서 기관도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2차 전지주 관련 주 중에 이 대표적인 소재 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을 파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개인은 지난주도 역시 삼성전자를 대거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와 좀 바이오가 하반기 들어서 시장을 좀 끌어가고 있는 두 섹터. 물론 뭐 상반기 때처럼 그렇게 강력한 그런 뭐 반도체라든가 AI 관련주 이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일단 하반기 들어서 좀 끌고 가는 두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일단 지난주에는 이 두 분야에서 좀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바이오 쪽은 아니고 2차 전지 쪽에서 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을 한번 좀 보면은요. 내일 14일 날 중국 9월 수출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쭉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지표들은 이번 주 후반에 좀 몰려 있습니다. 17일 날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그다음에 ECB 통화정책회의 결정회의 있고요. 금리를 좀 25bp 정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SMC 3분기 실적 발표 역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좀 되겠고요. 18일 날에 중국의 3분기 GDP 발표, 이게 어쨌든 이번 주에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일정이 좀 되겠고, 그 다음에 일본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번 주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큰 이벤트는 좀 이번 주에는 별로 눈에 띄질 않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미국과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이제 주요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미국의 고용 지표에 준하는 그런 어떤 그 소매 판매의 어떤 실적이 수치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좋았는데 소매 판매는 그에 따르지 못한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미국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월 소매 판매는 반드시 좀 잘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월비, 전년 대비보다는 전월비 수치를 좀 더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TMC 실적은 지금 뭐 30%, 40% 뭐 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시장이 예상하는 거 이상으로 나올 거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GDP 성적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잇따라 나왔던 이유들도 결국은 이 3분기 중국의 GDP가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미리 예고해 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2분기에 기록했던 4.7%보다 얼마나 더 낮을지 여부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많이 낮다면 즉 4% 쪽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중국의 또 추가적인 부양책, 채권 발행, 국채 발행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시기도 앞당겨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9월 소비자 물가 CPI도 중요한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시바 총재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일본 BOJ의 이 스탠스가 기존의 기시다 총재 때 스탠스처럼 일본의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가는 쪽으로,
좀 계속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긴축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역시 전년 비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런 기존의 BOJ의 어떤 정책 흐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일본의 CPI도 좀 신경 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앵커 칼럼 이 정도 좀 마무리를 하고 잠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했던 얘기들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켓나우 1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를 일단 시장 예상대로 좀 내렸고요. 금통위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내에는 추가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쪽으로 좀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역시 이제 가계대출 문제라든가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렸을 경우에 나타날 이 후폭풍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다. 아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의 금리 관련돼서는 일단 요 정도 선일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 쪽 이쪽에 이제 금리 인하 분위기에 이제 조금 더 우리 시장이 유념해서 좀 맞춰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주까지도 앞서 앵커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팔고 있다라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그 순매도세의 좀 주인공이 된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있는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이 종목들을 과연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팔 것이냐라는 부분도 이번 주에 한 번 더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2차 전지가 좀 계속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어떤 LG 엔솔의 이 실적 관련된 전망치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얘기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C인포의 박근호 이사님 하고요. 그다음에 곽유정 이데일리온 파트너 두 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근호 이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도 오늘 이슈 어떤 걸 보시는지부터 말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슈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네. 우리가 어떤 섹터라고 해도 되고 이제 테마라고 해도 되고 이제 업종 전체 흐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가려면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남북 회담을 했을 때 뭐 북미 회담을 했습니다만은 1차 회담, 2차 회담, 3차 회담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굉장히 길게 갔죠. 근데 이번 엔비디아를 제가 이제 이슈를 고른 이유는 그동안의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좀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향후의 불확실성을 제시했던 게 블랙웩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이제 생산을 시작했고 빅테크들이 이 제품들을 굉장히 너무 그 입도선매라고 하죠. 내가 먼저 사겠다라고 달려들 정도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 그다음에 종목들한테도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이슈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예. 지금 일단 박근혜 사장한테 전체적인 계율을 좀 들어봤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 지금부터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국내 반도체 수출은 136억 달러로 3개월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피벗 선언에 동참하며
기술주에겐 긍정적인 시장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국 IT 전문 매체는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을 인용해서 향후 12개월 동안의 엔비디아 블랙엘 공급이 매진됐다고 보도하며 반도체 겨울론이 무색한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좀 더 이제 이슈를 좀 자세히 박 이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엘은 네. 생각했던보다 수요가 굉장히 강한 모양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이고요. 네. 제품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어요. 그 만약에 DDR5가 나오면은 DDR4가 덜 팔리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게 사람들은 다 새로운 거에 그래서 관심이 이제 그거를 가니까. 이제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네. 일단 이 블랙웨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G200 그레이스 블랙웨일이라는 제품인데 예. 기존에 판매됐던 그 AI 가속기와는 좀 약간 다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엔비디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덧붙여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한테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드리면 이 블랙웨일이 가격은 지금 현재 얼마인지는 정확히 공개가 되진 않고 지금 있습니다만 7억 얘기 나오더라고요. 7억이요. 예. 네. 이게 CPU가 36개가 들어가고 그렇죠. 네. GPU가 2배로 이제 72개가 들어가죠. 근데 이 GPU에 이 HBM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기존에 이제 H100, H200에는 4개, 6개 들어갔는데 예. 이번에 나온 거에는 이제 이 GPU가 2개 더해서 8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럼 8개 곱하기 72는 57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면 블랙엘 하나에 그렇죠. 이제 블랙에는 이제 하나, 두 개라고 표현하기는 좀 약간 그렇고 하나의 거대한 어떤 맞습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시스템이라고 예. 하는 게 맞겠죠. 이제 네. 그걸 NV 시스템을 이제 연결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뭐 너무 비싸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 사실 이걸 엔비디아가 직접 밝힌 건 아니에요. 그럼요. 엔비디아가 네. 완판됐다. 1년치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한도를 이미 넘어섰다는 걸 엔비디아가 직접 밝힌 건 아니고 시장 외에서 이제 보고서 같은 데서 이제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과 연결되면서 그게 주가까지 같이 연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표현을 안 하고 엔비디아 유니버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중심의 이 생태계. 그렇죠. 예. 우리가 예. 보통 마블 유니버스라고 하듯이 맞습니다. 예. 엔비디아 유니버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의 공시나 어떤 예. 그 다트 같은 데 가서 자료를 살펴보면 엔비디아한테 혹은 TSMC에 우리가 이제 뭐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보통 그렇게 그냥 어딘지 추정만 가능하게도 그렇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 군데를 거쳐서 거래를 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는데 네네. 아무튼 이 부분들 엔비디아의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를 할 수 있고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가도 이제 거의 전고치까지 다가간 상황에서 새로운 이제 주가 영역을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국내 반도체 경기 그 다음에 주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 이슈를 좀 꼽아봤는데 사실 이게 금요일 날 빨리 보신 분들은 금요일 날 한 오전 중에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나온 것은 이제 주말에 많이 뉴스들이 다뤄졌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날 첫날 이슈로 이 엔비디아 블랙웨일을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사님은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이쪽에서 좀 나왔던 그 6월달에 네. 골드만삭스부터 네. 시작을 한 거죠 사실상 소위 네네. 말하는 AI 뭐 고점론, 뭐 반도체 쪽에 뭐 네. 겨울 얘기 네.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벗어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이렇게 봐도 된다. 사실 우리나라 말고 이제 이 AI 본고장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사실 그 두 진영이 굉장히 많이 좀 그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글쎄요. 거품론이라고 하는 진영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다 AI 이제 산업의 초창기다라고 하는 네, 쪽도 네. 많긴 한데 결정은 뭐 시장이 해주겠죠. 우리는 이제 관련해서 관련주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기만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네요. 시장이 하는 걸 잘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시장이 네. 이제 맞습니다. 미스터 마켓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는 이제 잘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박근호 이사님 종목을 좀 어떤 것들인지 좀 아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성향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혹시 다른 걸 듣고 가야 되나요? 한번 듣고 갈까요?
아니요, 말씀하신 김에요. 할까요? 또 우리가 네. 또 하다 말면 또 좀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씀 듣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예. 관련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 엔비디아의 실적과 직관적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거의 없다는 아니고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 기업이 이제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제가 앞서 이제 성향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대형주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대형주들은 이게 너무 느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라는 걸 분석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주가가 실적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시장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5조 한 4,600억 정도 나왔죠. 그렇죠. 이번에 3분기 컨센서스가 6조 8천억 정도가 예, 잡혔으니까 맞습니다. 예. 컨센서스라는 것은 의견의 평균이니까 네. 사실 7조 이상 보는 쪽도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하이닉스의 역대 최고 실적이 언제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2018년도 2분기, 3분기 정도가 역대 최고 실적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주가 흐름이나 어떤 그 외국인들 수급상에서 네. 삼성전자도 훨씬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AI 칩으로 시장을 개발했다라고 하면은 주말에 이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반도체 2인자라고 얘기하는 AMD라고 있습니다. 예. CPU에서도 2인자고, 그렇죠. 그래픽 카드에서도 2인자인데, 최근에 또 신제품도 내놓고 그렇죠. 또 얘기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이 AI 칩을 또 내놨고요. 인텔도 아직은 PC용만 나왔습니다. PC용이 나왔는데, 이게 좀 약간 재미있는 게 인텔도 자체 파운드리가 있는데 있죠. 포기를 하고 자회사로 분사시키기로 했죠. 예. TSMC 3나노에 이 AI 칩을 맡기기로 했어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와 관련돼서 이제 생태계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일단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위주로 보시고, 밑에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같이 따라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수급을 잠깐 좀 봐보도록 예, 할게요. 이거 중요하죠. 네. 지금 삼성전자 뭐 외국인 파는 거 생각하면 네, 하이닉스는 예. 삼성전자 금요일 날 주가 흐름 오랜만에 좀 반등주나 했는데도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기관 수급, 개인 수급 다 빼고 온리 이제 이 빨간색 선이 삼성전자 수급이고요.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질적으로 8월 23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단 한 번 사고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데. 상황인데, 하이닉스는 9월 들어서부터 좀 바뀌었네요. 수급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예. 근데 다만 좀 약간 좀 단점도, 모든 종목이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반성문 비슷한 걸 발표를 할 때 우리 그 DS 부분이 약간 부진했던 이유가 뭐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극복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아직은 뭐 DUV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창신 메모리 쪽에서 저가 메모리 시장을 굉장히 많이 공략을 해서 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하이닉스도 사실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예. 네,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고, DS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를 앞서갈 수도 있는 그렇죠. 실적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전반적으로 하이닉스 느낌 잠깐 보면은, 네. 자, 삼성전자 흐름과 완전 다른 흐름이죠.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물론 3분기 실적은 지나간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4분기 실적은 뭐 거의 7조까지 바라보는 상황이, 그 9조까지 바라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 7월 달 밑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 뭐 수급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조금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하이닉스는 사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오른 날보다도 떨어진 날 사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네, 네. 다시 오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라고 믿는 분들은 하이닉스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지난주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잠정치 나올 때 이제 시장에서 컨센이 대략 10조 위였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죠. 9조 1천억 원으로 나와서 굉장히 좀 실망을 했었을 텐데도 계속 삼성전자는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별 반향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좀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실적 좀 기대를 좀 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컨센은 대략 6조 8천억 정도 네네네. 그렇게 기준점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호 이사님하고 반도체 관련된 특히 이제 엔비디아 블랙의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는 SK하이닉스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관련된 이제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관심주들 한번 고은별 앵커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박근호 이사가 말한 SK하이닉스 단연 빼놓을 수가 없겠죠. 블랙의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내년까지 긍정적인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유의미한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와 함께 엮여서 볼만한 종목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있겠죠.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그 밸류체인 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공정에 ASML이 있다면 후공정에는 한미반도체가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까지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TSMC와 그리고 ASML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분야에서 과연 어떠한 실적을 내놓고 가이던스를 제시할지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만 놓고 봤을 때 금요일장만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엔비디아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보다는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더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마이크론과 HP, SP 그리고 리노공업,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좀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리노공업은 기관의 매수세가 9월부터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전일 보게 된다면 5%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우선 가장 먼저 저희가 SK하이닉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르게 또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블랙액 관련 종목 중에서 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정 이델리온 파트너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앞서서 이사님이 하이닉스 말씀하시면서 장비 종목들도 같이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네네네. 저는 이제 후공정 관련주를 가져왔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의 겨울이다라는 맞습니다. 리포트를 내놨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첨단 패키징 비중이 높은 장비 업체들이 올해 하반기 타 경쟁사들보다 더욱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은행들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기 좋은 시기다라고 네. 평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한미 반도체.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을 만들 때 D램을 적층으로 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구멍을 실리콘 관통 전극 TSV를 통해서 관통을 하는 그런 TC 본더 장비를 예.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네. 쪽에다가 지금 독점적으로 그렇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이제 후발적으로 하나 정밀 기계 쪽에서 이번 이제 6월 달부터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장비단에서 지금 수요를 가장 극대화시키고 있는 장비가 네. 역시나 한미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까지 만들고 있는 예. 이 TC 본더가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지금 뭐 네덜란드 쪽의 ASMPT 같은 경우에도 이 TC 본더 장비를 현재 개발 중에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미 반도체 하반기 예상 컨센서스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잠깐 기업 분석 좀 볼까 하는데요. 2024년도 예. 지금 컨센서스를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4배 가까이 대폭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예. 올 상반기 봤을 때는 매출액이 한 2천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 올해 지금 3분기 이때는 이제 반도체 계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상반기
하반기 매출액만큼의 매출액을 올 3분기쯤에 퍼포먼스를 예.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내년에는 1조 그리고 내후년에는 2조 가량의 매출까지 지금 기대가 되는 데다가 지금 현재 공장 증설 중에 있는데 그렇죠. 내년 연말이면은 공장 증설이 완료가 돼서 현재 이제 연간 264대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42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내후년에는 2조까지 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보시는 내년에는 1조 원, 내후년에는 2조 원대.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이미 많이 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또 눌림목에서 조정 국면에서 추세를 다시 반전시키려고 하는 국면에 있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미반도체 다시 한 번 더 좀 주목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고점과는 사실 아직 괴리가 크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월가에서 쏟아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해서 규제 문제와 운영 방식 등 주요 정보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는 건데요.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던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는 장중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지난 한 달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왔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 이어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지금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곽유정 파트너하고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이 이슈를 가져오셨는데 네. 왜 이 이슈를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은 테슬라가 로보택시 발표 후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쵸. 그런데 반면에 우버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급등을 올랐거든요. 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지금부터 좀 다시 예. 지켜봐야 되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이전에도 이슈 가지고 왔을 때 테슬라에서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세론으로 주가가 빠지곤 했었다.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관련 테마 종목들이 계속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 계속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아니나 다를까 테슬라는 빠졌지만 우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자면 일단 이번 행사에서 테슬라 쪽에서 구체적인 그런 이제 로보택시의 여러 가지 뭐 기술이라든지 네. 내지는 향후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할 것인지 이런 그렇죠. 부분을 속 시원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6년도부터는 이제 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살짝 멈칫한 다음에 2027년도 내에는이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보택시 이 발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지난 2016년도에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술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또 그로부터 한 3, 4년 뒤 2020년도에 로보택시 이제 공개할 거다 해서 또 4년이 지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존에 이제 누적되어 왔었던 연기된 그런 이제 일정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러한 이제 일론 머스크 CEO의 그런 반응들이 미적지근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을 표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번 행사는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 좀 비주얼, 대중들 앞에 서면서 우리 지금 현재 기술이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그냥 비주얼적으로만 보여줬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로보택시를 서비스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예. 우버가 또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까지는 우버나 내지는 지금 현재 또 구글. 우버와 같이 함께 또 하고 있는 리프트라는 곳들이 당연히 예, 또 예. 반사익 수혜를 그 예. 기간 동안에는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3파전으로 지금 대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인 아폴로 고를 지금 해외 진출을 위해서 지금 홍콩과 싱가포르 중동 등지에서 관련 이제 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구글 웨이모와 같이 협업을 맞습니다. 통해서 네. 내년부터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또한 우리의 또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바이두의 행보를 그렇죠. 봤을 때 계속해서 이런 또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들이 시장에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우리는 좀 약간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곽 파트너님 말씀대로 현대차가 여기 들은 내용을 좀 들으니까 왠지 조금 이제 좀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관심주들 어떤 게 있는지 고은별 앵커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로보택시가 공개된 이후에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2차 전지는 약세를 보였지만 국내 증시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은 선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없었다는 건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요. 국내 증시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9%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11,000원대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특히나 현대차 이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지금 1%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 환율적인 환경이라던가 전반적인 마진 스프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 해외 매출이 상반기만 보게 됐을 때 95%가량을 차지할 만큼 해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역시나 정규장 지난 거래일에는 1%가량 빠진 채 마감했지만 최근 흐름을 보게 된다면 반등할 여력이 있을 만큼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 과연 오늘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곽유정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주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죠.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저는 HL 만두를 가지고 왔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로 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3분기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또 다가온 만큼 3분기 실적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이제 주차 로봇 서비스가 이제 상용화에 임박했다라는 점, 그런 점을 두고 봤을 때 HL 만두가 차량용 부품 관련주로서뿐만 아니라 지금 또 자율주행 쪽으로도 지금 관련 모멘텀이 들어오는 만큼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모멘텀이 또 발현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서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HL 만두 쪽에서는 작년 이제 12월 달에 자율주행 로봇 파키를 공개하면서 관련 주차 로봇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7% 정도 지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30년도에는 거의 한 9조 원에서 10조 가량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다양한 실증과 시나리오 지금 검증을 통해서 이런 그 자율주행 주차 시스템인 파키의 대중화 시기를 지금 현재 앞당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티와 카카오 내비 플랫폼과 연결이 돼서 다양한 또 서비스를 내비출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HL 만두 쪽에서 지금 최근에는 스탠리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스탠리 로보틱스 역시도 실외 자율주행 주차 로봇인 스탠을 개발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까지 지금 현재 눈여겨 두고 이렇게 인수를 한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이 HL 만두와 스탠리 로보틱스와의 그런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9월 달 기점으로부터 주가가 다시 반등세로 전환이 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HL 만두 이러한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같이 함께 겸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 이사님께서도 어떤 관련된 종목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뭐 그냥 전반적인 자동차 관련주인데 전기차 쪽으로도 이제 모멘텀이 있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좀 골라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시스템 인수하면서 시장의 실망감 때문에 급락이 5월 달에 좀 나왔었죠. 그 부분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녹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가장 많이 확대된 시기가 2020년도예요. 2020년도인데 전기차는 특성상 주행 거리가 굉장히 긴 분들이 선택을 하죠. 2020년도에 전기차를 선택하신 분들이 이제 아웃마켓에서 애프터마켓에서 아리 타이어로 교체를 할 시기가 찾아왔다. 이 부분 한국 타이어의 투자 모멘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 타이어까지 박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택한 두 가지 이슈들, 블랙웨어 관련 이슈,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이슈들 또 한번 이번 주에 계속해서 잘 워치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리포트 두 종목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하나증권에서 발간된 SKC 관련 리포트고요. 제목에 앱솔릭스 글라스 기판 라인 투어 후기라고 적었습니다. SKC의 계열사 가운데 반도체 유리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죠. 지난 10월 6일에서 9일 미국의 애틀란타에 있는 이 앱솔릭스의 생산 시설에 애널리스트 라인 투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리뷰하는 리포트였습니다. 하나증권은 상당수의 유리기판 관련 공정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고 이제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격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87,000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현재 SKC의 전날 기준 종가가 16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더 낮은 역전 현상 나타나고 있네요. 자, 뒷장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릭스의 유리 기판입니다. 최근에 이 유리 기판에 대한 니즈가 글로벌리 증가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 기판의 기존 제품 대비 가장 큰 장점은 warpage 현상, 즉 휘는 현상이 없고 유리 기판 위에 미세한 회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기판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거나 공정 과정에서 휘는 현상, 충분히 평탄하지 못한 현상이 단점이었는데요. 유리기판은 이 같은 점이 크게 개선되고요. 또 이뿐 아니라 전력의 소모량도 기존 제품 대비 줄어들고 전압의 손실도 덜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같이 유리기판의 미래와 전망이 밝다 보니 여러 글로벌 업체들도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기뿐 아니라 인텔 등도 개발에 돌입을 했습니다. 현재 앱솔릭스는 다수의 기판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장비 등을 테스트하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고 있다고 NH투자증권에서는 리뷰했습니다. 현재 앱솔릭스는 SVM 체제, 즉 소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 4K 규모로만 생산하고 있는데요. 내년 2025년 상반기 내에는 고객사의 인증을 받아서 HVM 대규모 생산 시설 체제로 전환이 예상됩니다. 물론 매출의 발생은 시점이 조금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2026년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렇게 최근에 화학 부문의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체크해 보죠. 다음은 현대차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적었습니다. 제목에는 글로벌 협업의 연결고리라고 썼는데요. 글로벌리 현대차를 중심으로 협업의 연결고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시장의 경쟁 구도가 개편되면서 현대차의 브랜드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실적 둔화는 불가피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3조 9,990억 원, 4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체력이 충분히 양호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협업의 성과만 나타난다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리포트의 기조였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31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 장 함께 살펴보시죠. NH투자증권의 리포트는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검토했는데요. 먼저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전체 점유율 1위 업체는 비아디입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까지 모두 합한 전체 완성차에서 중국 시장 점유율 33%를 가져가고 있는 업체죠. 다만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전기차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아디가 문제점에 직면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중국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 진출로 눈을 돌려야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최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진입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향후 1, 2년간 비아디가 성장통에 직면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이 현대차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2분기 중국에서 중국 법인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이 있었고 최근에는 중국 법인을 수출 기지로 활용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 점을 NH투자증권은 매를 먼저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매를 먼저
먼저 맞았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는 미래 기술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고 글로벌리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서 찾은 대안이 바로 글로벌 리거시 업체들 간의 합종 연횡이 되겠습니다. 최근 GM과 현대차가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또 웨이모와도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테슬라나 비아디 같은 파괴적인 경쟁자에 맞서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NH투자증권은 또 오는 27일 있을 도요타와의 만남도 슬쩍 언지를 하고 있는데요.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있을 레이싱 페스티벌에서 도요타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만납니다. 여기에서 수소 생태계 관련해 양사가 어떤 점에서 협업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2002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출발에 앞서 지난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P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과 동일을 했고 근원 P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각각 0.1%씩 하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나름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발표가 되면서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되었는데요. JP모건과 웰스파고 양호한 실적을 좀 발표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공개하면서 8% 하락 마감하는 특징들을 보이면서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실적에 좀 맞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면 삼성전자의 6만 원 이탈 이후에 지수 자체의 방향성이 강하게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살펴본다라면 좀 양호한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당장 큰 방향성을 좀 잡아가긴 어렵다 하더라도 3분기 실적 시즌에 맞는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신다라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셀트리온 좀 볼만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센틱스 시밀러인 CT-P55에 대해 유럽 3상이 인상이 좀 들어갔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의 SCM-심화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효과가 좀 나타나주면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마켓 스탠바이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 분의 전문가분하고 그다음에 고은벨 세 분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신일서 벤자민 투자연구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오늘 첫날인데요. 지난주 흐름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역시 여전히 우리 시장이 수급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 지난주는 기관도 3,000억 넘게 좀 팔면서 전체로 시장 분위기가 좀 뭔가 좀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에 끌어내린 듯한 약간 발목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한 주가 됐었는데요. 글쎄요, 지난주까지 계속 개인이 삼선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 어쨌든 사주면서 시장에 어떤 안전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을 이렇게 좀 버팅해주고 있는 그런 투자 주체로서 역할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빨리 외국인과 기관이 좀
지금까지의 모양새에서 좀 반대로 좀 포지션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제 두 대표님 통해서 일단 시장의 주요 상황들 탑3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탑3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시장이 요즘 정체돼도 섹터 쪽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들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안 가도 나머지는 처지지 않겠다라는 의도는 충분히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첫 번째로는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가 계속 시장을 주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저희 뭐 지난주에서도 신일섭 위원님 계속 또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속 끌어가는 모습들 여전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장에서는 성과가 확인된 업체 쪽으로 더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거처럼 어떤 뜬구름 잡는 바이오 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이를 빅파마와 손을 잡고 움직이는 과정들이 가장 높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주도주가 된다라고 관점 쪽에서는 여전히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과열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보유자 중심으로는 괜찮겠지만은 신규로 지금 여기서라도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쪽들은 약간 단기 과열을 좀 안고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을 좀 기다리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순환매가 혹시나 반도체 바이오가 살짝 쉴 때 순환매가 또 다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지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는 바이오다라는 점들은 계속 또 체크하시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볼 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삼성전자 외양가 그리고 또 나머지 종목들과 같이 다 연결시켜서 보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장 포인트는 반도체 쪽에서도 메모리가 아니라 AI 반도체 쪽입니다. 그만큼 비메모리 칩과 관련된 쪽으로 보셔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고개를 좀 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순풍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I 반도체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과 그와 관련된 변화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두산 정도로 큰 흐름들을 이번 사이클에 맞춰가면서 보시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또 이제 장비주도 먼저 반등을 좀 시도를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좀 큰 흐름들도 약간 삼성전자만 보시 마시고 그 여파가 다른 쪽에서 먼저 기지개가 나오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밸류업 관련된 쪽입니다. 어느덧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KB금융은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려고 한 3, 4일째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주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는 매도했어도 금융주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측면들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정부 쪽의 정책적인 의지는 여전히 있다란 쪽으로 봤었을 때 그와 관련된 밸류업들의 종목들의 흐름들은 기지개를 피면서 또 이제 다음 달 가게 되면 ETF가 총 12종 그리고 또 최소한 1조 원대 자금은 유입될 수 있겠다라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약간 배당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체크한다. 그러면 밸류업 쪽들도 계속 또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굵직굵직한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세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탑스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한강 작가 책 돌풍 서점주 급등입니다. 자, 흑백 요리사도 그렇고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도 그렇고 자꾸 중국 네티즌들이 뭐 돈 주고 샀느니 우리 걸 베꼈니 자꾸 그러는데 부러워하는 것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작가 작품의 판매가 불티가 지금 나오면서 예스24, 예림당, 밀리의 서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출판업계는 굉장히 반갑다고 하는데요. 뭐 특근을 한 게 취업 후 처음이라는 뭐 인쇄 사장님의 인터뷰도 나왔는데 어쨌든 그 흑백요리사도 그렇고 지금 한강작가 노벨상 수상도 그렇고 어쨌든 요식업계, 출판업계 이렇게 부진했던 것에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거와는 이제 별개로 이제 이 그 서점주들이 기본적으로 뭐 실적이 받침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급등했던 것을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여유 템포가 아주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돌풍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로 70만 원에 지금 뭐 그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70만 원의 책을 중고나라에 올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30만 부, 100만 부가 지금 팔리고 그래서 100만 부가 팔렸죠. 최단 기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니까 자신이 있으신 분만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주 순환매 스펙트럼 확대입니다. 여기서 다 짚어드렸는데 결국에는
가장 옅은 그리고 가장 먼 구간까지 갔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이제 최태원 장녀 최태원 씨 창년가 작년가요. 지금 그 바이오팜 IR에서 나와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방사성 의약품이 이제 아주 초기 단계지만 이걸 SK그룹에서 해보겠다. 이런 이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SK바이오팜 동화 ST까지 급등하는 이 모습. 결국에는 알테오진이 이끌어가는 이 바이오신이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계속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5, 6, 7번, 8번 타자까지 기회가 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하고 미리 길목 지키기를 했으면 4모작, 5모작, 6모작을 해먹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지금 순환매의 어떤 연결고리들 파악하셔서 포트폴리오에 후보로 꼭 넣어놓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경동나비엔의 신고가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뭐 다이나믹한 부분이 싫다고 하면 경동나비엔이나 코웨이 같은 스타일의 종목을 접근해보는 게 괜찮다고 했는데 경동나비엔 역사적인 세 개의 고점을 모두 뛰어넘는 초강세 흐름을 펼치면서 8만 원대 역사적 신고가에 올랐습니다. 지금 북미의 온수기랑 남방시장을 점령을 한 상태고요. 북미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결국에는 내수가 포화 상태라는 이런 상황을 수출해서 극적으로 타개한 기업에게는 이런 그 대가가 주어진다. 이거를 명심을 하시고 이런 신고가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신입사원 대표 오늘 아직까지는 좀 조금 더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 사실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라는 게 이게 참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이 테마만큼은 좀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역시 바이오주, 특히 이제 방사성 의약품 관련된 쪽으로까지 좀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짚어주셨고, 예, 이제 슬슬 이제 난방이 이제 그리워지는 때가 되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 특히 올해 겨울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추위가 오고 굉장히 추울 것이다라는 예보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의류 쪽에서는, 의류 계통에서는 이 뭐 그 롱패딩 같은 이런 좀 두터운 옷 판매가 벌써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세 가지 얘기까지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58분 됐습니다. 곰베른코를 통해서 동시효과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4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미증시의 흐름이 괜찮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가 지수 괜찮았고요. 이와 함께 금융주, 은행주들의 실적 또한 좋았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지수 양지수가 좀 엇갈린 채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1%가량 상승하면서 2,600선 또 다시 회복하기 위해 힘써주는 모습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히려 약보합권 770선을 버텨주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권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동시에 상승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59,600원, 과연 오늘 6만 원 단을 회복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부담스럽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출발 예상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요일장 100만 원 선 회복하는 데 성공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시세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현대차 상승 출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기아 역시나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시장에 대한 IPO 기대감 여전한 상황입니다. KB금융, 미국에서 금융주, 은행주를 좋았는데 오늘 1% 이상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주, 알테오제 흐름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HLB는 오늘도 쉬어갈 것으로 보이고 리스크 여전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1% 이상 빠진 채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다시금 5위권 탈환하는 데 성공했죠. 0.5%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됐을 때 엔캠은 2% 이상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10월 14일 월요일 시장 문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지금 장 상황, 초반 상황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선물 쪽은 코덱스 200도 조금 오르고, 레버리지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요.
앞서 예상 체결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2차 전지 쪽, 바이오 쪽 이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코스피는 0.2% 올라서 2,600선 일단 넘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5포인트 넘게 좀 올랐고요. 코스닥도 좀 보면 코스닥은 오늘 반대로 0.2% 하락을 하면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770대 일단 딱 턱걸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오늘 좀 눈에 띄는데 22.58로 0.5%, 2.6% 정도 오늘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을 보니까 0.6% 정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이 크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조금 더 움직임이 좀 나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 50 종목이 0.5% 떨어지는 걸 보면 코스닥 전체 지수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큰,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조금 낙폭이 큰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별 상황 좀 볼까요? 일단은 개인이 오늘 팔고 외국인 일단 좀 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1,157억 사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도 팝니다. 690억 가까이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에서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오늘 사고 있다라는 거, 일단 요게 긍정적으로 이게 코스피에서는 그렇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만 코스닥은 반대로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기관도 좀 팔고 있는, 그러니까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 팔고 코스닥은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파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은별 앵커를 통해서 출발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4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과 비슷한 모습으로 시장은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6%가량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2,61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04% 빠지면서 770대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200의 코스피보다 흐름이 괜찮습니다. 대형주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이상 나란히 상승으로 출발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1.4%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랙엘에 대한 판매 기대감 SK하이닉스 4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것이다, 내년까지도 좋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쏟아지면서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 알렸는데요. 과연 오늘 2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채 마감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7%가량 빠진 채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역시나 테슬라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0.7%가량 빠진 채 출발하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최근 흐름 괜찮았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1%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일제히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1.6%, 기아도 1.1%가량 오름세로 시작을 알렸는데요.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매수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환율도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여전히 좋다.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주가로 좀 반영되고 있고요. 금융주의 흐름 괜찮습니다. 미증시에서 은행주들 실적 어닝 시즌의 막을 열었습니다. 괜찮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KB금융이 3%가량, 신한지주로 1%가량 상승으로 출발 알렸고요. 하나금융지주도 3%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시총 상위권 내에서는 금융주들의 흐름이 가장 좋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약하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요. 코스피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 나옵니다. 상위단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10위권까지 보게 됐을 때 클래시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1에서 2%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FDA에 대한 실망감,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실망감이 나오면서 오늘도 여전히 주가의 흐름은 부진합니다. 오늘 3% 이상 빠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현재 구간에는 0.2%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하락 출발, 삼성단제약도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효재 같은 경우에 ITC에 대한 그 소송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면서 리스크가 완화됐다. 긍정적인 리포트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구간 1% 이상 상승하고 있고 실리콘도 화장품 관련 대표주죠. 1%에 가까운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ST팜과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이 ADC 제형과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도 좀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노고업, 솔브레인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 기업들 오늘도 시세 괜찮습니다. 2%가량 오름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업종의 상승률 보게 된다면요. 미증시에서 은행주들이 괜찮았던 것과 연관돼서 국내 증시 역시나 금융주, 증권사, 보험까지 흐름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저 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좋고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배당과 관련된 기업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코멘트 많이 나오고 있죠. 역시나 오늘 흐름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흐름을 내어주면서 전기전자가 3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괜찮습니다. 바이오 오늘 0.49%가량 오르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 최근에 K푸드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할 수 있을지 오늘의 흐름은 괜찮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상황 간단하게 확인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럼 개장 후에 어떠한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지금 고은별 앵커 전체적으로 시장 출발 상황 말씀하시는 동안 지수 흐름을 보니까 일단 코스피 0.58%로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09%까지 낙폭이 좀 줄어들어서 이제 뭐 오늘 이런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은 플러스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보면서 오늘 시장 상황들 좀 더 자세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오늘 지금 현재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일단 지표상으로는 뭐 환율은 2.5원 상승하다 보니까 1,350원대 들어가는 예. 모습들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변화가 들어갈 수 있을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선물이 한 2,600개 매수로 들어가고 있고요. 아직 주식 쪽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 기관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얼마 안 되지만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매수로 붙어준다는 게 그냥 마음의 위안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동감입니다. 예, 이게 어딥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른쪽에서 그래도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시작부터 매수로 잡히는 모습들입니다. 외국인의 예. 매수가 잡히다 보니까 좀 이제 마청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란 쪽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오후장에 또 돌변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 좀 체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그래도 오르는 업종이 더 많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섬유의복, 종이목재, 기계, 금융업 쪽으로 강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화학이나 철강, 금속, 약간 2차 전지 쪽이 좀 들어가는 업종이 좀 약하고요. 건설, 유통 쪽들은 여전히 내수와 관련된 쪽에서 지금 지켜볼 게 없다라는 쪽에서 약간 좀 부진한 모습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도 시장이 중요한 변곡점 쪽에서 그래도 위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 이거는 그렇게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후속적인 매수 특히 이제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신 대표님, 신 소장님은 지금 오늘 오전장 상황,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추석 전부터 강조한 그 기세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금 봐줘는 그대로 가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는 투자가 결국에는 결실을 지금 맺고 있는 때고 지금 알테오젠부터 방금 봐주니까 방산부터 보죠. 지금 방산의 지금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다음에 지금 현대 로템, 그리고 4등주인 풍산까지. 만약에 풍산이 터져서 급등을 하게 되면 한 사이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주도 마찬가지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1등, 그다음에 JB금융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따라가는데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까지 터지면 결국 한 단계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죠. 뭐 이미 수익은 50% 이상이 났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지금 스펙트럼이 훨씬 넓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이 4대 천왕 순서대로 얘기 드렸는데 펩트론 4등주가 먼저 가니까 또 ABL 바이오가 급등하죠. 1, 2, 3, 4번 타자 다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 후속
비소세포 폐암 쪽에서는 보로노이가 비소세포 폐암 그 렉나자라던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다른 돌연변이를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자로 지금 그 거론이 되죠. 그러니까 보로노이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유한양이 오스코텍하고 협업한 부분에서 그 협업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으로 찾을 때 인벤티지랩을 얘기 드렸죠. 인벤티지랩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금 외곽 쪽으로 가실 분들은 이 CDMO 하라고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결국에 100만 원 안착한 다음에 위로 뻗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넥스, ST팜 계속 또 시작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장녀랑 차녀가 헷갈렸는데 채태원의 장녀분과에서는 바이오 전문가로 등극을 하셨고요. 등판을 하셨고 차녀분이 군대 갔다가 어저께 결혼하셨죠. 비공개에서. 그래서 지금 장녀분이 나와가지고 방사성 의약품 한다고 SK 바이오팜, 그다음 동아 SD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사성 의약품은 이제 지금 접근이 굉장히 그 제한된 이제 시작인 분야잖아요.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미 과열권으로 85 이상이에요. 지금 저기서 신규 매수는 굉장히 불가한 상황이죠. SK 바이오팜이라든가 동아 ST마저 뜬다면 이 한 사이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지금 3개월 이상 끌고 온 이 시세예요. 그다음에 뷰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래시스 파말이 있었지 지금 계속 신고가죠. 그러니까 종에서 다시 횡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횡으로는 안 뻗는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로 왜 확산이 안 되느냐. 제한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종으로만 갑니다. 업종 내 확산이 업종 밖으로 확산이 안 일어나요. 그거는 주식시장이 한 하루에 막 100포인트씩 오르면 전 업종이 다 오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으로만 가죠. 거기서 횡으로 가죠. 종 안에서. 그래서 지금 이 피부과 쪽에 가니까 정형외과인 오스테오닉 같은 것까지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뭐 바이오 스펙트럼 다 설명 안 드렸지만 그 안에서 줄기세포 관련주니 아니면은 새로운 그 모달리티들을 하는 것 있죠. 거기까지 지금 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1등주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1등주들이 지금 과열권이라고 뜨겁다고 무조건 매도가 아니고 뜨거운 가운데 과열권에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서 가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1등주들이 장대 음봉이나 이런 걸 맞을 때가 나오면 3, 4등주 같은 경우에는 얼른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등주들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스펙트럼 확산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후발주에 접근이 가능하나 아까 말한 대로 방산에서 풍산이라던가 바이오에서 SK 바이오팜이라던가 이런 후발주를 택하신 분들은 알테오젠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음봉이 언제 떨어지는지 그거를 기다리시면 되겠죠. 예, 바이오 좀 방산주. 기본적으로 좀 1등주들,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여전히 흐름이 좀 탄력이 있고 살아있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지금 또 시장에서도 가장 관심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만큼 이제 시장의 매기도 살아있는 그런 어떤 업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들이 아니고 2등주나 이제 3등주, 2등주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등주에 주춤한 이 상황을 좀 잘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신 소장님 말씀을 정리 좀 해보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시작한 지 이제 13분 정도, 현재 9시 13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한 15분, 14, 5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어느 섹터, 어느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주식 개장한 지 한 14분여 가까이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는요. 오늘도 여전히 출판 섹터에 대한 검색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한강 신드롬이 강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강 작가가 쓴 이 책들의 품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 국내 증시 관련 종목들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파생돼서 웹툰과 관련된 섹터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유리기판 관련된 검색 빈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기업들 많은데요. 반도체 기업이 성장하게 되고 반도체 AI 시장이 활성화되게 된다면 당연히 유리기판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관련 순환매 가운데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이고 전선과 관련돼서도 많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지속될수록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전선 관련 기업들은 호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섹터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우주항공도 간밤에 모멘텀이 있었죠. 스페이스X가 스타쉽의 5차 시험 비용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항공과 관련된 이슈 갖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여전히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는 뜨겁습니다. 전관돼서 지금 섹터로 잡히는 건 항공 그리고 영풍그룹주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출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예스24가 오늘도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출판과 관련된 물류 관련 기업입니다. 오늘 18%가량 급등, 경영권 분쟁 이슈로 주목받던 예림당이 이제는 출판 이슈까지 엮이면서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18%가량의 오름세, 무림 밀리의 서재 삼성출판사 지금 전반적으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출판과 관련된 기업들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YC캠이 8%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방산과 관련된 섹터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스페코 그리고 두산이 7%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선 저희가 앞서 이소페타시스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소페타시스가 7%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위성과 관련해서는 코콤도 흐름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은요. 아직도 경영권 분쟁 이슈가 뜨거운 종목들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명 소노시즌이 2%가량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변동성이 크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TA항공은 같은 이슈로 엮여 있지만 3%가량 빠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SY스틸텍은 오늘 두 자릿대 강세 10%가량의 오름세 오랜만에 시세를 내고 있고요. 웹툰과 관련돼서는 미스터블루가 4%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방산 관련 기업들 시세를 내고 있는데 거래량도 함께 실리고 있습니다. 스페코와 빅텍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김민수 대표님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특이하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랜만에 반도체 투탑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시장이 반등이 시도가 되는데 상승폭을 코스피 쪽으로는 좀 더 늘려가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계속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JNTC가 16%가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추세의 단기 저항권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유리기판 관련된 쪽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탐방을 갔다 왔더라고요. 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거의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쪽에서 2026년도 상용화를 얘기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크랙하고 어덴션 정도가 살짝 문제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 그렇게 큰 변화 없이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에 성과 내기 시작하게 되면 유리기판도 다음에 먹거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탄력받는 모습들 일단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시장에서는 재건 관련주 쪽으로 보는 SY스틸텍이 또 강한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이쪽은 일단 재건 관련된 쪽보다 지난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트럼프의 약진이 아무래도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트럼프 관련주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남북경협주, 거기다가 코인 관련주,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렇게 많이 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주는 지금 북한과의 분위기 봐서는 조금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가볍게는 이런 또 재건주가 움직인다라는 관점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뭐 갤럭시 앤 모니터리 같은 또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고개를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은행주입니다. 은행주가 은근히 또 정고점대 부근까지 들어오더니 오늘은 KB금융이 정고점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만들어지는 모습들이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하나금융 지주가 제일 셉니다. 그래서 좀
부진했던 은행주 쪽에서 하나금융지주의 탄력들이 이어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밸류업 관련된 쪽의 확산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찬바람 불면 배당주 뭐 그런 공식에 따라서도 좀 잊혀졌던 종목들을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트레이딩 쪽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부 쪽의 얘기라든가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을 가지고 좀 길게 바라볼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올해 정도까지는 지켜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일단 끌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까 방금 바조에서 방사능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금융주는 메리츠 금융지주, 그다음에 바이오는 알테오젠, 그다음에 조선주는 가장 약하니까 네 번째인데 HD 한국조선해양. 이 1등주의 흐름만 잘 보면 됩니다. 뭐 발 빠르신 분은 지금 이번 주에 만약에 그 1등주들이 뻗을 때 전략 매도해도 저기 충분한 수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관점이랑 결국 똑같습니다. 관점이 알고리즘이 결국 똑같아요. 이렇게 짧게 움직이는 테마들, 물론 짧을지 안 짧을지 모르겠는데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이 테마, 뭐 이런 테마든 아까 업종이든 뭐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화두로 자리 잡은 저런 그 섹터의 대장이 탄생을 하든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1등주의 흐름이 결국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1등주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스펙트럼이 확산이 넓게 되고 시간도 많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 방산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간을 엄청나게 벌어주다 보니까 시간을 벌어준다는 얘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 그 속도가 떨어져도 상승 유지만 하면 그 그레이드만 유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 그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결국 LIG 넥스원하고 지금 현대로템이 차례대로 신고가를 갖고 풍산까지 기회가 오게 됐죠. 지금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뭐 테마가 틀리고 종목이 틀리고 업종이 틀려도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가장 빨리 상한가 들어간 거 예스24입니다. 오늘 아침에 가장 빨리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예스24가 대장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따라오는 것들이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일단 이 코스닥에서 벗어나서 코스피까지 하면 한세 예스24 홀딩스도 지금 거의 상한가예요. 지주회사.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 그 예스24,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는 한세 예스24 홀딩스. 이게 상승폭이나 처음에 상한가에 들어간 시간이 중요해요. 먼저 들어가고 잔량을 먼저 쌓은 애가 1등주예요. 예스24가 1등이고 2등이 한세 예스24 홀딩스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애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밀리의 서재죠. 밀리의 서재랑 다산 네트워크스가 지금 3, 4등주를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팔리거나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게 1등이 소년이 온다. 지금 민주화 항쟁을 그린 얘기죠.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입니다. 이거 두 개가 출판사가 전부 다 창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들어오는 거는 문학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창비랑 둘이 지금 계약을 맺은 회사가 다산 네트워크스랑 다산 네트워크스가 출판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밀리의 서재예요. 얘네 두 개가 창비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창비 관련주로 저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스24라는 서점, 그거의 서점의 지주회사, 얘네가 1등주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비라는 그 출판사랑 계약을 맺은 다산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요 지금 얘네 밀리의 서재, 얘네가 다 바로 따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는 조금 약합니다. 제지주가 가고 있어요. 종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게 사실 지금 종이주도 나눠야 되는데 그냥 일반 두루마리 휴지 만드는 회사랑 책종이 만드는 회사 그냥 다 섞여서 가고 있는데 일단 상승폭으로 따지면 무림 SP가 1등입니다. 무림 SP가 거의 17% 상승률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무림 PMP라던가 한솔재지 이런 것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순서대로 얘기 드린 이유가 있죠. 왜 한솔재지를 먼저 얘기를 안 드렸을까요? 가장 후발주이기 때문입니다. 저런 것들은 예스24에서 예를 들어 예스24를 계속 펴놓고 보시다가 상한가 매수 잔량만 조금만 빠져도 한솔재지까지 영향을 미쳐요. 쟤는 바로 마이너스로 돌입합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알고리즘을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하셔가지고 어떤 섹터가 강하든 어떤 업종이 강하든 어떤 테마가 불어닥치든 똑같이 적용해서 대응하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신일섭 위원으로부터 이제 한강 관련주들 어떤 흐름으로 좀 매기가 이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 말씀을 좀 잘 들었습니다. 현재 S24가
한강 관련 주사는 대장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밀리에서의 그 다음에 이제 제주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 잘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 그다음에 곤벨 앵커와 함께 마켓 오늘 시장 포인트를 이제 얘기를 좀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 대표님, 네. 뭐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분위기 좋습니다. 특히 이제 변곡점이란 자리 쪽에서 밑에서 위에서 좀 약간 수렴된 분위기 쪽에서 그래도 외국인들 변화 좀 살아나고 시장 그래도 좀 한국 증시 너무 안 된다라는 쪽에서 조금 변화가 갈 수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영원한 소외는 없습니다. 그래도 또 시장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그만큼 좀 처졌던 부분들 계속 또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한 2640선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 증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 화이팅 하는 입장으로 이번 주 바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수 대표님 화이팅 듣고 우리 신일섭 위원님 한 말씀 어떻게 들을까요? 네, 바이오주 순환매 길목 지켜서 싹쓸이 수익 챙기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CDMO의 후발주인 ST팜이라던가 지금 방사선 의약품을 지금 밀고 있는 SK 바이오팜.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 알테오젠, 리가케모에 수익 많이 나신 분은 저기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이제 뼈를 발라먹고 뼈에 있는 칼슘까지 뽑아먹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죄 발라 드시고 우리 곰탕 끓여 드시듯이 한번 바이오 관련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익을 한번 끝까지 한번 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곤벨 앵커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단 선발 종목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3분기 실적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예상되는 매출액은 1조 580억, 영업이익은 2,990억 원 정도로 약 2,200억 원 정도의 마일스톤을 수령했던 2분기와는 달리 3분기는 마일스톤이 부재한 상황에서 하지만 2,200원 정도의 내부 거래 매출액이 발생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4공장의 램프업을 통한 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3분기 실적에 이어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마일스톤 유입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올해와 내년까지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4공장 같은 경우에는 선수주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빠르게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5공장 역시 빠른 램프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5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성장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5공장 완공 이후에 6공장 착공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업체로서의 글로벌 1위 업체로서의 입지를 계속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역시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 같은 경우 연말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 역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이제 이 오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이게 이제 결국 상원만 통과하면 완전히 이제 통과가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혜, 그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수혜를 상당 부분 또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오공장의 어떤 캐파 증설을 통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수익으로 매출로 이끌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주목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차장님, 이 가격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처음에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가 가격이 70만 원 후반대였는데요. 현재 가격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부분이라서 매수하시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가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멘텀들은 단기적인 그 모멘텀으로 향후 주가 상승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14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85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 140만 원, 지금 오늘 주가 2만 9천 원, 3만 원 정도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좀 현재들 가기엔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건 분명한데 저렇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 네, 주간 증시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두 가지 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지표와 이제 기업 실적, 이 두 축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들으셨겠지만 뉴욕 증시는 뭐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미국 경제는 아무래도 그 순항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연착륙에 대한 이런 얘기를 또 듣곤 합니다. 어찌 됐건 뭐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뭐 중동 불안도 있지만 미국 대선도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이라서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물씬 드는 한 주의 첫 거래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우리 시장 이번 주 2,600선을 넘어서 안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현재는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좀 선방하고 있는 장이네요. 자, 그럼 이번 주 증시에 미칠 재료를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미국 쪽 우리가 왜 국채금리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10년물, 30년물 해서 뭐 4%대 돌파는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11월 FOMC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집중해야 되는 건 또 결국 미국의 고용 시장 데이터가 아닐까 이런 네, 생각도 맞습니다.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미국은 저희가 10월 초에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의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네. 이제 다시 뭐 노랜딩 골디락스 전망 이야기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다 이런 느낌이죠. 그쵸. 예. 여기 뭐 미국은 뭐 침체 없고 소프트 랜딩도 없고 골디락스로 순항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뭐 금리 동결 말씀하셨던 대로 금리 11월 달에 뭐 한 번 쉬고서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좀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1월 달에 금리 동결은 어려울 거다.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고용이 지금 좋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지는 측면들이 지금 다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금리에 따른 누적된 그 부정적인 효과들이 계속해서 향후 미국 경제에 발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연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고용시장 이전의 과열에서 해소가 되고 있는 만큼 둔화 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CPI나 PPI 높게 나오면서 야 이거 이번에 상황 만만치 않겠는데 11월 달에 금리 동결하는 거 아니야? 이 전망들이 수시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를 잡고 가실 때 11월 달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경기는 노랜딩, 골디락스는 어렵고 소프트 랜딩으로 향해 갈 거다. 이 정도 전망을 잡고서 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한 연구원님은 그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상 리포트를 또 잘 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분석 보고서 꼼꼼히 보면 항상 이 소프트 랜딩 이 부분을 좀 강조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맞습니다. 시나리오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바이고, 사실 이제 고용에 있다면 소비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그 소비인데, 또 소매 판매 지표도 중요하다라고 평소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나옵니다. 네, 이번 주에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이 나오는데, 그 잠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주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들 매크로상으로 주목을 하는 한 주였다면은 이번 주는 다시 이제 미국 경기 그 자체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시장 입장에서도 컨센서스를 보면은 소매 판매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지금 컨센이 형성된 반면에 그럼 경제가 탄탄하게 느끼게 그쵸. 되는 거죠. 근데 예. 반면에 그와 비슷한 동일하게 중요한 지표인 산업 생산은 오히려 감소세를 예.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중요한 지표 간에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것들은 향후 미국 경기를 가늠하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둘 다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일주일 만에 노랜딩 전망에서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전망으로 시장의 확률 그 분위기가 급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크로, 특히나 경제 지표에 민감한 장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 이제 나름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보자면은 저희가 뭐 9월 초, 10월 초 매달 초에 비해서는 이번 주 월말까지 남은, 이번 주 포함해서 월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는 경제 지표보다는 다른 사안들,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실적 시즌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더 둘 거다. 그래서 이번 주에 소비 지표가 행여나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주가 자체의 하방 압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에 안에 소매 지표가 잘 안 나오더라도 시장은 견딜 만한 그런 체력은 좀 비축이 되어 있나 봅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좀 해석이 되네요. 자, 유럽 쪽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에 이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는 느낌이 포착이 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역시나 이 물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은 되고 있는데 이제 민간 쪽 경제가 좀 위축되네 이런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예, 이것도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유럽 네. 쪽은 뭐 이제 증시에서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화 정책이나 글로벌 이제 외환 시장에서 흐름들을 파악할 때 유럽 경기나 22 통화 정책 회의를 지켜봐야 되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국이나 미국 다른 세계의 그 주요 대륙들에 비해서 경기 모멘텀들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로 보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예, 이 말은 유럽 쪽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황들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최근에 더 부각이 되니까 22도 이번에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이제 금리 인하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보시면은 22도 마찬가지로 연준과 비슷하게 사후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가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완충을 하는 그러한 성격의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금리 인하 하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유럽 증시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변동성이 높았는데 그 변동성 진정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유라가 강세로 전환할 확률도 높게 저는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 시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 이 국면들이 초래하면서 최근에 증시가 올라갈 때 상당 제약을 받았던 게 달러화 강세랑 미국 금리 상승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달러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부담은 이번 22 회의 이후에 덜어놓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 수혜주 이런 찾기는 좀 지속돼야 되지 않나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하는 그런 시장의 재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코스피 2,600선을 회복해서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일단은 오늘 순조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고 또 금융주 섹터가 가장 강합니다, 현재. 네, 맞습니다. 혹시 미국 이제 실적 시즌 이런 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향을 일부 받아가는 건지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금융주 일단 성적은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뭐 보세요? 일단 뭐 2,600을 저희가 안착 여부를 논하는 선이라는 게 그만큼 시장의 자신감과 레벨 다운이 됐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2,600 안착은 뭐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금융주 실적 시즌이 중요한 것도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기나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 같은 것들의 대부분은 은행 위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은행주 쪽의 실적들이 생각보다 잘 버틴다라는 것도 뭐 노랜딩, 골디락스까지는 아니지만 야 침체는 우리가 8월 초, 9월 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우려가 크진 않을 거다.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부동산 PF도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네.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에 완충 장치들을 제가 봤을 때 다 은행들도 네. 그렇고 그 연준이나 그 당국 차원에서도 잘 쌓아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이 이번에 뭐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SVB 사태 터지고 나서도 그 파장들이 상당히 제어가 됐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금융주들 실적 좋았고 우리나라 금융주들도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차별점이라고 있다면은 국내 금융주들은 밸류업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주주 환원 네, 네. 이쪽에 대해서도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저는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저는 뭐 연말까지도 배당 투자나 주주 환원 일드 수익률을 쟁취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그 은행이나 증권과 같이 금융주들은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꼭 편입해 놓고 가는 것 이 전략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포트 안에 하나 정도는 좀 있어야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지만 하나금융지주, KB증주, 뭐 메리츠금융지주, 신한지주가 각각 1에서 3%대 지금 상승하면서 양봉의 흐름, 그러니까 시가 대비 상승률을 높이고 있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맥선에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넷플릭스 실적도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기술주에서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맞습니다. 좋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 지금 팩트셋 데이터들을 보면은 최근 5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그 테크 업체들, 기술주들이 가장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많이 제시한 것으로 그렇죠. 평균으로 계산해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지금 높아진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의 실적 기대치 높아졌을 때 실적 시즌을 반추해 보면은 그 기대치를 상회하면은 주가는 그 제대로 활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기대치를 상회하지 못하고 컨센에 부합하거나 하회한다면은 평년 실적 시즌에 비해서 주가 하락 반응이 굉장히 과도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민감도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미국도 그렇고 더군다나 미국은 지금 뭐 S&P 500 신고가 가고 있고 다우 신고가 가고 있을 정도로 지수 레벨이랑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태 속에서 테크 실적 시즌들이 시원찮게 보낸다? 저희는 뭐 7월 말에 겪었던 것처럼 그 빅테크 실적 시즌 때 겪었던 것처럼 변동성들은 다분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미국 증시도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그 실적 시즌을 빌미로 차익 실현 압력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빅테크의 포문을 열 기술주 쪽 그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도 우리 시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이 주말 동안에 엄청난 기사들이 그렇죠. 또 올라왔고 이제 로봇 택시가 공개가 됐는데 결국 발표하고 시총 10위 밖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네, 맞습니다. 8% 급락. 이걸 보면서 외관은 뻔쩍한데 뭐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뭐 실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동안 간신히 살려온 2차 전지 관련주, 왜냐면 금리 인하 수혜주에 그렇죠. 중국 경기 부양책에 LG 엔솔까지 실적이 의외로 괜찮았거든요. 이게 네. 전망치를 말씀드립니다. 찬물을 끼얹은 요소가 나와서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단기간에 뭐 찬물은 끼얹을 수 있는데 네. 그 테슬라 이번에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나 전기차 쪽 그 자체보다는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FSD. 이제 FSD 예, 예. 이쪽에서 이제 테마 쪽들의 힘이 셌던 거고 그쪽에 최근에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이 2차 전지 전반에 걸친 뭐 주가의 추세적인 하락 전환
이런 사태는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2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때도 여전히 내러티브, 스토리텔링하기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적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들도 대부분 다 안 좋게 나올 텐데 이게 그 평균적인 시장의 생각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거의 실적 바닥이다. 그리고 역사적 2차 전지 실적 가시화되려면 내년도 한 2분기, 3분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평소 1에서 2개 분기 정도 먼저 선반영하니까 지금부터는 사도 되는 구간이다. 이러한 식의 스토리텔링들이 나오고 있는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는 이 구간이어서 저는 이번 테슬라 실망감으로 오늘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게 그 여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LG엔솔이 예상보다 깜짝 실적을 네. 내줬잖아요.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시총이 18조나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쵸. 이제는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테슬라 실적 발표는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경기 부양책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통이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가 달라졌죠. 네, 그리고 국채 발행도 10조 위안이 난다고 해서 굉장히 네. 놀랐는데 역시 중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요. 중국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모일 수 있는 수급이 중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미 빠져나가고 있었고 지난 2주 동안 딱 그 중국 인민은행이 부양책 발표하고 나서 2주 동안 그 한국이랑 대만이랑 인도 쪽 보면은 자금이 맞아요. 동시에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중국은 글로벌 펀드 수급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들로 돈이 들어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중국 빼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는 그 돈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갔다는 것들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번 주에도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주가상으로 보면은 그 최근 일주일 동안 변동성들이 워낙 컸잖아요. 예. 이 변동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국에 있는 개인들은 모르겠지만 글로벌 기관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이 그렇게 커지면은 자금 유입 그 투입을 멈추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중국으로 자금 이탈이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는 지난 2주 동안 다를 거다, 약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쪽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금요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소비랑 GDP 성장률 데이터 같아요. 그 최근의 부양 효과를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미국 증시 볼 때랑 마찬가지로 배드 뉴스 이즈 굿뉴스, 굿뉴스 이즈 배드 뉴스일 것 같습니다. 지표 안 나오면 시장에서는 야 경기 부양 더 세게 하겠네. 예. 그리고 9월달 지표 잘 나오면은 야 이렇게 괜찮은데 더 경기 부양 더 하겠어? 이러한 시각들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에 중국 쪽들의 데이터가 이번 주 후반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우리나라나 아시아 전반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서 네. 질문 하나만 딱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없어요. 거래 네. 대금도 많이 줄었고, 근데 외국인의 매도가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부담입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의 대부분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분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걱정하고 있을 정도로 네. 이쪽에 매도세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밸류에이션이나 그 매도 강도 규모를 보면은 역대급으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에 위치해 있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낮은 수준이니까 지금 시점은 다분히 과매도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는 지수가 더 빠지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문제는 바닥 잡은 다음에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그건 이번 주에 줄줄이 이제 TSMC나 ASML이나 램리서치처럼 글로벌 반도체인주들의 실적 변화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될 거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삼성전자가 2% 강세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24거래일 만이니까. 오랜만이네요. 네, 좀 추세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분석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대 상승이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 코스피에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CXL, HBM 섹터들도 오늘 오르고 있고요. 금융, 보험, 전기전자 섹터가 일정 부분 들어 올려다 주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여유는 느껴지네요. 저희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이 오전 상황 이어서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